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공격 준비를 완료하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합병을 위해서 무력 사용을 불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푸틴에게 매우 화를 내고 짜증을 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공격으로 글로벌 대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중동에 평화가 온다면 왜 펜타곤은 미국이 보유한 B2 스텔스 폭격기 전체의 25%를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환초에 있는 공군기지로 보냈을까요? 유럽에 평화가 온다면 왜 EU는 모든 국민에게 러시아와 전쟁을 위해서 식량과 물을 비축하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계속 듣고 있지만 그러는 동안 서방 관리들은 더 많은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몇 주 동안 중동에서 군사력 존재감을 상당히 증가시켰습니다. 미국은 USS 칼 빈슨 및 USS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과 같은 핵심 자산과 함께 B2 스텔스 폭격기, 화물기, 공중급유기를 배치하여 걸프와 인도양 모두에서 군사력 존재감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첨단 B2 스텔스 폭격기가 배치되는 것은 우려의 대상입니다. 미국은 최소한 5대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인도양의 매우 전략적인 섬인 디에고 가르시아에 파견했습니다. 이 중폭격기는 제트기당 25톤의 거대한 폭탄을 탑재해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치명적인 폭격기 5대가 무려 125톤의 폭탄을 운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당시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미국 공군 자산이 무자비하게 폭격을 가했고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에도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미국 공군 자산이 무자비하게 폭격을 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를 20대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25%가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습니다. 이들 B2 폭격기가 예멘의 후티족을 폭격하는 현재 진행 중인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추측이 있지만 이들 B2 폭격기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종류의 벙커버스터 공격을 수행하는 데에도 이상적이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B2 폭격기는 독특한 능력의 조합을 보여주는데 특히 3만 파운드급 GBU-57 B Massive Ordnance Penetrator MOP 폭탄으로 벙커버스터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의 밀집된 방공망을 뚫고 침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B2만이 작전상 사용하도록 인정받은 맙은 이란에 많이 있는 깊이 묻힌 요새화 된 표적을 공격하기 위한 독특한 재래식 옵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트럼프가 최근 이란에 명확한 마감일과 함께 선택권을 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란은 2개월 안에 핵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합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는 테헤란에 편지를 보내 2개월 이내에 새로운 핵 협정을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군사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중단되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창구가 빠르게 닫히고 있으며 군사 행동이 점점 더 가능성이 높은 결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란 측은 이미 협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옵션이 구현되기까지는 시간 문제일 뿐인 듯합니다. 최근 Face the Nation과 인터뷰에서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란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해서 27개국 블록 내 모든 가구에 비상키트를 준비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온다는데 왜 EU의 모든 가정이 러시아와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까? EU 관료들은 우리 모두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방금 합의한 매우 제한적인 협정조차도 유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추가 공격을 개시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에 드론을 보내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길한 소식은 리투아니아와 벨로루시 국경 근처에서 미군 병사 4명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젤렌스키가 방금 유럽 언론인에게 푸틴이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정말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세계의 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은 우리 인류 역사의 흐름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상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그린란드를 100% 차지할 것이고 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워싱턴이 그린란드를 인수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덴마크 자치령을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확실히 진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린란드를 차지할 것입니다. 네, 100%요. 트럼프는 토요일에 미국 방송사 M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군사력 없이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주 초에 공유한 영상은 이 섬이 러시아의 침략과 중국의 확장에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린란드와 미국의 파트너십이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목요일에 러시아는 북극에서 누구에게도 위협을 가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분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덴마크 국방부 장관 트롤스 룬트 폴센은 이번 주에 그러한 행동은 동맹국에 적합하지 않으며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트럼프가 너무 지나쳤다고 비난했습니다. 덴마크 국회의원이자 국방위원회 위원장 라스무스 야를로프는 3월 중순 미국이 이 섬을 합병하려는 열망이 나토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린란드 총리 무테비에게데도 미국이 공격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큰 양보를 거부하는 것은 백악관이나 미국 주류 언론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는 러시아의 양보 거부는 당연한 것입니다. 일요일 MBC와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와 내가 우크라이나에서 유혈 사태를 중단하기 위한 협상을 하지 못하고 만일 내가 그것이 러시아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석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의 리더십의 합법성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고 또 짜증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MBC의 크리스턴 웰크와 전화통화에서 푸틴이 젤렌스키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매우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에 대한 푸틴의 발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유엔의 후원하에 우크라이나의 과도 행정부를 위한 푸틴의 금요일 계획을 언급한 것입니다. 푸틴은 러시아 북서부 도시 무르만스크를 방문해서 우리 우크라이나가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는 동안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를 집권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임시정부를 도입할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그는 두 전쟁 당사자가 평화조약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틴은 최근 젤렌스키가 불법적이며 따라서 합법적으로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가 민주적 선거를 무기한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의 대통령 임기는 이미 만료되었고 그가 다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트럼프는 일요일에 새로운 발언에서 이러한 문제를 명백히 무시했습니다. 트럼프 자신도 얼마 전 젤렌스키를 선거 없는 독재자라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도대체 왜 젤렌스키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푸틴에게 대노하고 짜증을 부렸을까요? 도대체 왜 트럼프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폭격할 준비를 하고 최후 통첩을 보냈을까요? 트럼프가 아직도 단극의 숙취에 깊게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 클라우스 슈왑의 핵심 고문 유발 하라리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세계 질서의 잔재에 치명타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종말을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소련 붕괴 이후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트럼프의 국무장관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의 비전을 실행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세계 정부가 되는 책임을 맡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가 단순히 단극 강대국을 갖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 변칙적이었고 냉전 종식의 산물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지구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강대국이 있는 다극세계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는 미국이 다극적 세계 질서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위험한 망상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여러분은 다극세계, 즉 지구의 여러 지역에 여러 강대국이 있는 지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극적 세계질서가 다극적 세계질서로 바뀌면서 불안정한 조정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 단극적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다극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힘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강력한 경쟁자인 러시아, 중국, 이란과 이란을 견제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적 경계는 아직 정의되지 않았고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위험합니다. 트럼프가 더 큰 갈등으로 빠지지 않고 이 전환을 통해서 미국과 세계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아직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트럼프가 다극적 질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단국의 숙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을 학살하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은 트럼프가 단국의 숙주에서 깨어날 의지가 없음을 시사합니다. 만일 트럼프가 실제로 이란을 공격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은 왼쪽 지도에서 자그로스 산맥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 있어 B2 스텔스 폭격기가 떨어뜨리는 GBU-57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란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러시아와 중국이 즉각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진정한 의미의 다각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미국이 이란을 폭격할 경우 중동 지역에 있는 10개의 미군 기지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준장은 미국은 이 지역 특히 이란 주변에 10개의 기지를 두고 있으며 5만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유리집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리집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 전망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전쟁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종종 간과되는 것은 그러한 갈등이 억제되지 않고 서아시아를 넘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핵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의 핵심에는 간단하지만 위험한 트럼프의 단극 질서에 대한 갈증과 숙취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위험한 측면 중 하나는 대조에 대한 그의 강박적인 욕구입니다. 즉 자신을 전 대통령 조 바이든의 대척점으로 규정하고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동은 정책계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공연한 공격성, 즉 장관을 연출하는 대통령직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안된 퍼포먼스적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그러한 틀에서 전쟁은 전략적 선택 이상의 것이 됩니다. 그것은 자기 불멸화를 위한 수단이 됩니다. 단극질서의 유산에 대한 자기애적 강박관념과 더불어 제국주의적 오만함은 세계를 핵재앙에 더 가까이 밀어붙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뚜렷한 예는 트럼프가 2020년에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듯이 국방부 관리들은 이라크 주재에 미국 대사관에서 시위가 있은 후 트럼프에게 여러 가지 대응 옵션을 제시했는데 그중 가장 극단적인 것은 솔레이마니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2001년 9월 11일 공격 이후 벌어진 전쟁에서 국방부 관리들은 종종 다른 가능성을 더 수용 가능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들에게 불가능한 옵션을 제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의 급진적인 선택은 오바마보다 뛰어나려는 그의 오랜 집착, 특히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사살을 능가하고 이란 핵협정을 무효화하려는 집착과 일치합니다. 트럼프의 최근 외교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시그널 게이트라는 최근 유출 문서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는 그의 행정부에서 내리는 결정이 전략이 아닌 거칠애와 정치적 원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잡지 디 애틀랜틱의 기자 제프리 골드버그와 실수로 공유된 시그널의 비공개 채팅에서 트럼프의 고위 관계자들이 예멘에 대한 잠재적인 공격을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전략적 정확성이 아니라 당파적 해석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X에 올린 글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인용했습니다. 나폴레옹처럼 트럼프는 자신을 법 위에 두고 자신이 상상의 운명에만 얽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결정, 특히 이란과 관련된 결정은 종종 나폴레옹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담하고 위험하며 개인적입니다. 그는 단순히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제국의 원정을 국가적 구원으로 규정한 것처럼 트럼프는 에스컬레이션을 애국적 용기의 행위로 규정하고 군사적 침략의 전략적 이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데 의존합니다. 현재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 걸려있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초성하는 이러한 비전을 강조합니다. 잭슨이 확정과 강제 위주로 국가적 위대함을 무자비하게 추진한 것은 트럼프의 이념적 틀에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잭슨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지워야 할 장애물로 보았다면 트럼프는 이란을 비슷한 용어로 표현합니다. 즉 이란은 미국의 우월성에 저항하는 미개한 세력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격을 개시한다면 이란의 대응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페르시아만의 미군 기지 공격,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프라 파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핵 보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방 군사 분석가들은 드론 무리에서 고정밀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이란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오랫동안 경고해 왔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미군 기지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카트르에서 쿠웨이트까지 미국의 자산은 장기전에 대비하지 못한 국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침략을 조장하는 자들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이라크와의 8년간의 서방 걸프 지원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갓 태어난 이슬람 혁명이 간신히 자리를 잡았고 석유가 배럴당 8달러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역전쟁이 일어난다면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워싱턴을 통제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자국 내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불안정이 초래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그널 게이트 교환에서 벤스 부통령은 동료들에게 미국 무역의 3%만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반면 유럽 무역의 40%는 통과한다고 상기시키면서 트럼프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 긴장 고조는 미국의 목표뿐만이 아니라 주요 동맹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을 뒤집을 것입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이란이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때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기존 추정치 10에서 15일보다 단축된 수치입니다. 군사적 공격은 테헤란의 핵 야망을 막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존적 위협 하에서 이슬람 공화국은 수십 년 동안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적 억제 역학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핵 강국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지역전쟁이 세계적 위기로 변하고 석유가 배럴당 300에서 500달러로 급등하고 금융시장이 붕괴하고 공급망이 파괴되고 핵태세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허구가 아니라 패턴 인식입니다.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해 유산 파괴를 감행할지도 모르는 트럼프는 제국주의적 권력 남용의 마지막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승리가 아닌 재앙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단극의 숙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르시시즘, 역사적 망상, 제국주의적 향수에 의해서 촉진된 트럼프의 결정은 미국의 쇠퇴를 역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유산은 승리의 유산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한 세계적 붕괴 유산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